여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가져갈지가 협상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캠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지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포인트는 이제 과방위 같습니다. 과방위를 과연 누가 갖고 가느냐 결론이 좀 나겠습니까? 사실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는 상황이고 네. 국회 상황이 이제 간단치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이게 하루 이틀 상간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국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타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행안위와 과방위 이 두 자리를 놓고 여야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행안위를 양보를 하더라도 과방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까닭에 쉽게 이루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사개특위안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발표한 게 좀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과방위만큼 또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네. 상당 부분 진척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합의 사항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바람에 틀어지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재연절 이전까지는 양쪽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본인께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사과하는 그런 제스처는 취해야지만이 민주당이 거기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개한 부분, 합의 내용 한 번에 공개가 되는데 좀 미리 밝힌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을 인정해달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글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체말로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그 회의 합의 내용의 일부를 언론사에 내지는 이제 방송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합의를 깰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신의적인 의미에서 신의의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좀 마뜩지 않다라는 민주당 입장이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합의를 파기할 만한 사유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합의 내용을 유출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까닭을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좀 해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들, 강한 야당의 모습들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자칫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려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개특위와 관련돼서는 이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일부 국민의힘에게 양보했다는 인상 자체가 말하자면은 민주당 차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유해 보인다, 물러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합의 내용이 거의 다 끝난 거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거부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외부에 비치는 어떤 강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방이라든가 행안위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해버리면 어느 일방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의 경우에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걸려 있고요. 과방위의 경우에는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도 물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개특위랑 이제 행안위 과방위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개특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행안위나 과방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사개특위 내용을 왜 좀 일찍 공개했느냐라는 식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모든 합의를 깰 만한 근거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었던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과방위나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네. 말 그대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적어도 사개특위와 관련돼서는 뭐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협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바깥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합의까지 파기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글쎄요 민주당이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뭐 잠시 뒤에 또 계속 얘기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방위입니다. 과방위 같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아마 갖고 있는 과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많은 치열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이어서 방송사, 언론사에 대한 논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TBS 얘기도 한 번 더 했고요. 뭐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좀 메시지가 좀 약간 공격적으로 나온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의식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제 공영방송의 편파성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TBS는 말 그대로 서울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거든요. 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소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위의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저는 사실 이제 과방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올 때 이제 과방위 이제 말하자면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 집권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 야당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전에 황교안 직무대행이 하고 있던 권한대행이 하고 있던 모든 인사들을 다 뒤집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말 그대로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이 심을 수 있는 모든 인사들 다 바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위원장이라든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내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부의 어떤 기조 정책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까닭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방위에서도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좀 고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특정 진행자를 두고 뭐 방송 장악이라는 등 그렇게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소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청취자들이 결정을 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뿐이고요. 그리고 오늘 권선동 원내대표가 원내회의 중에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사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론 장악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TBS 뉴스공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청취율 당연히 높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신다라는 데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취율이 방송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제 광고 수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TBS에서는 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게 되는데 그 광고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했던 분들이 과반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 결정을 해줬었으면 되는 부분인데 광고 결정을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편파성이 있는 방송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얼마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진행자의 문제만 지적했다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통할해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순리대로 나중에 차차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광고 수익이라든가 지원금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수차례에 걸쳐서 특정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을 상대로 좀 공격적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정권에 대해서 뭐 부역했다라든가 그런 표현까지 쓰시고 있으시거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지금 과방위 문제와 연관되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의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뭐 방송사 질문 안 받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견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때에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제 우리 신문 방송과 관련된 그때 정확하게 지금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비판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비판이 국민의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다소 거칠다라는 부분이 인정을 해야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사실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정부를 넘나들어 늘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임기 초반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리고 가방위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필요성들이 반영된 좀 거친 메시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방통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즉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의 사람으로 함께 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정부와 함께 가지고 있는 뭐 비전이라든가 목표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방통위원장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지 외부에서 그 임기를 두고 물러나야 된다는 등 그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탈북어민 문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탈북어민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색깔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탈북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송 어민들이 그 판문점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욱더 감정적으로 많이 이입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201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탈북 어민들이 북송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숨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극적인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레임, 충분히 그런 프레임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즉 2020년 이후에 북한 어민이 북송된 경우가 47번 정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넘어간 것이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또 그동안에 47번도 한 5.6일 정도 만에 돌아갔기 때문에 짧은 기간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사실 사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들이 흉악범이다라는 것까지를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는 이 북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사진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사진이 드러내고 있는 바는 뭐냐면 저 북한 어민들이 과연 귀순 의사가 없었느냐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머리를 찢는다든지 굉장히 허탈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좌절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 사진 속에서 여실히 등장한 것인데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사실관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귀순 의사라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들에게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 어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저렇게 급급하게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전후로 있었던
어떤 국가적인 이벤트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아시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이른바 하와이 노딜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외교에 큰 어떤 혼란이 가져올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저 북한 어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다라는 그것이 성립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사진 한 장에 그 어떤 귀순 의사라고 하는 저 사건의 핵심 쟁점들이 사실 이제 와서 우리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그냥 무조건 색깔놀이니까 진실 규명하지 마자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즉 2020년 이후에 47번 정도의 북송이 있었지만 이는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의 북송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하신 귀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 사진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분께서 어떻게 그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6명인가요? 살해한 흉악범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 북한에서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북한에 있는 항구에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처음부터 귀순 의사였다는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막상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북한에서 더 이상 처벌이 두려워서 그제서야 남한으로 한국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송했을 때 처벌이 두려워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것도 좀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좀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찰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행안위에 대한 뭐 삽밥 싸움도 계속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국 출범이 경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립을 꼭 잡는 것이다라고 보는 민주당. 하지만 꼭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91년에 경찰청법이 개정되던 당시에 경찰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당시에 했던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검찰한테 거의 뭐 독점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1991년에 있었던 그 경찰청법이 그 당시에 그런 맥락으로 태어난 건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2022년에 사실상 수사권이 거의 다 박탈당한 검찰을 대상으로 어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제 시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경찰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큰 권한을 갖게 된 이상 당연히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강한 경찰력을 가진 나라가 뭐 유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종결권도 지금 경찰한테 있고 독자적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경찰국마저도 못 만들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경찰은 어느 정도로 비대해져야 되는지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어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나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14만이라는 거의 군대에 버금가는 굉장히 막강한 인력을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찰국 신설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시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제 막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시게 되겠죠. 임명 제청권을 가지시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찰국의 그 최종 총괄하는 업무를 치안감이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치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청장 후보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렇게 되면 치안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다음 경찰청장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권력에 대한 그 그립이라는 그런 표현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경찰 권력은 독립성을 침해받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근데 그런 이제 비판을 하시기에는 과거에 우리 청와대에도 민정수석실 안에 치안비서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치안비서관들이 대개 경찰청장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국가 권력이 경찰에 대한
견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고 이제 경찰국이 말하자면 법무부 안으로 행안부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국회 통제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회 견시와 감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국가 권력이 경찰을 글쎄요,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 치안비서관이 경찰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오히려 어떤 경찰 장악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 경찰국 신설보다 훨씬 더 강한 더 나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드러내는 견제가 훨씬 나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말씀하신 그 치안 비서관 문제는 물론 치안 비서관이 그 현재 그 경찰청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를 탓하고 전 정부와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 치안 비서관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경찰 권력을 지금 행안부 산하로 두고 경찰국을 두게 되면서 경찰국이 사실상 경찰청을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통제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찰청장이 충분히 자기가 경찰청을 운영하면서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보고하는 체계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고하는 것조차도 규칙을 통해서 그 행안부가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당의 얘기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에 분위기가 이제 일단은 권선동 당 대표 대행, 직무대행에다가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면서 힘이 좀 강해졌는데 안에서 이제 윤핵관의 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얘기는 나오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긴장 국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치 집단이나 그 안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고,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나름의 견제와 긴장과 갈등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가장 큰 갈등은 결국 이준석 대표와 그 밖에 다른 이른바 윤핵관 세력들의 갈등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갈등들이 사실은 집중되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에서 묻혀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 있었던 가장 큰 갈등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갈등들도 크게 비춰지고 언론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갈등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오늘 또 식사 자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 자체가 어떤 당의 내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권력 투쟁이라든지 내지는 차기 지도부에 관한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은 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네.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뭐 자맹 중에 광주도 가고 SNS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선거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젊은 유권자들, 젊은 당원들을 많이 만났고 이런 이른바 번개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하면서도 이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대표직이라는 공식적인 권한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본인이 잘했던 그리고 본인이 강점을 가지는 이런 그 유권자들 만나기, 그다음에 여론전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 더 추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에 이제 당 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전당대회 또 당 대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이준석 대표의 뭐 속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뭐 공교롭게도 어제 나온 여론조사였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대표 1위가 있었던 것들을 제가 이제 공교롭게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당대표를 나오는 것은 쉽진 않겠죠. 그냥 여론이 그런 여론이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동안은 적어도 좀 자맹을 하면서 뭐 어떤 본인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17일 날 발표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주류에서 당 대표가 되면 주류가 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저기 이재명 의원이 그 친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전해철 의원과 면담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어찌됐건 주류로 이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류냐 비주류라는 말을 더 이상 내세우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당대표가 되는 순간 주류로서 당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쇄신과 혁신보다는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디였죠? 오늘이었죠.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민주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놓고 내가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새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로 보시고 박지원 위원장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우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 수차례에 걸쳐서 당의 결정의 번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 선언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의원에게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을 하시는데 일단은 너무 행보가 좀 안타깝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이 그러한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출마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게 어떠한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지나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한다면 그거는 강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금 현재 당에서 그런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의무가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강요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